자, 안녕하세요. 비토입니다. 자, 2부 실전 투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또 살펴볼까요? 이게 좀 핫하긴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삼성전자, 그 다음 하이닉스 2배 레버러지 ETF가 나온다라는 소식 아마 기사로 접하셨을 거예요. 이르면 2분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를 대상으로 가격 변동의 2배를 반영하는 단일 종목 레버러지가 출시될 예정이랍니다. 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내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관련된 법령 시행령으로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다음 달 11일 날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고요. 국내 상장 지수펀드 ETF가 되겠죠. 또 해외 상장 ETF 간의 규제 격차를 좀 해소하는 의미로 서학개미 등이 국내 시장을 좀 즐겁고 재미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으로 이거 마련을 했다라는 것이죠. 개정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단일 종목 기초 자산으로 2배 ETF가 출시가 이제 가능해지고 현재 지금 국내 상장된 레버리지 ETF는 분산 투자 요건이 갖추어져야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죠. 이제 법령이 개정되면. 자, 그리고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해외 같은 경우는 미국,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는 단일 종목 ETF 거래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뭐 2배, 3배 레버리지 투자들이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소 차원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만약에 삼성전자가 2% 오른다. 그러면 2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4배가 오르는 거죠. 자, 그렇고 이제 또 하나의 관심이 뭐냐면 그러면 2배 말고 3배 레버리지 같은 것도 허용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3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300까지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이고요. 그래서 또 아마 상품명에도 단독이라는 그런 단독 종목이라는 이름이 아마 붙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 종목 코덱스 단독 삼성전자 2배 레버러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뒤쪽에 어, 코덱스 삼성전자 2X 바로치고 단독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이 ETF도 명칭을 붙이는데 그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러나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을 많이들 했었잖아요. QQQ 뭐 이런 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많이들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확산이 되겠죠. 2배 상품에 대해서. 자, 아무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배 상품 나오면 좋죠.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좋습니다. 저 같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포근하고 신선한님께서 또 써주신 글이 있는데 주식 복리 수익 정말 엄청난 거군요. 방금 계산해 보니까 주식 복리 수익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뭐 하이닉스를 예로 들면 작년 25년, 작년인 25년 9월 24일, 9월 24만 원일 때 1000만 원어치를 샀다면 41주가 가능했고 26년 1월 현재 90만 원일 때 1000만 원어치를 샀다면 11주를 살 수가 있었네요. 자, 23원일 때 41주를 매수한 상태를 유지를 했다면 상승 금액은 48,000원 곱하기 41주. 그래서 하루에 196만 8천 원의 수익.
24만 원을 매수 단가로 해서 100주를 매수할 경우 필요 비용까지 해서 2,400만 원. 이 24만 원을 매수 단가로 해서 100주를 갖고 있다면 하루 수익이 480만 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26년 1월 오르는 가격이 90만 원에서 11주를 매수했다면 48,000원이 상승해서 11주 52만 8천 원이 하루 수익. 오늘 하루 수익이라는 거죠. 현재 90만 원 매수 단가로 너무 복잡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24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상승 기간 동안 중간중간 계속 수량을 늘려갔다면 주식 수량 증가 대비 누적 금액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을 것이다. 그렇죠. 쌀 때 사면은 주식 수가 많고 올라가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주식 수는 줄어들고 그렇죠. 그만큼 가치는 증가하니까. 자, 그래서 후회가 되네요. 그때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7월에 물려가지고 2달 동안 물타기 하면서 버티다가 드디어 수익 내고 매도했다고 아주 기분이 좋았거든요. 단 몇 년 전, 단 몇 단 전에, 몇 달 전에 70만 원대에 다시 사서 몇 달간 수익을 쌓으면서 잘 갖고 있다가 어제 오전장 초반에 고점 찍고 쭉 빠질 때 쫄아서 전량 매도했다가 오후장에 비싼 가격에 다시 산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 자, 현재 40대 중반이고 남은 인생 몇 번 기회가 올까 말까 한데 이게 돈 벌을 기회 이렇게 계속 날리고 있네요. 네,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언젠가 뭐 나한테도 기회가 오겠지. 그냥 관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안 와요. 그래서 계속 참여하고 있을 때, 그래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때만 오로지 나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런 교훈을 또 얻게 되네요. 그 다음 저스틴님께서 또 올려주신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이거 의미심장하네. 잠깐만요. 이거는 사진을 하나 첨부를 해주셨는데 그걸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반도체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다 뭐 이런 내용이랑 같이 이제 올려주신 내용인데 젠슨왕이 나오고 올해 CES에서 젠슨왕은 새로운 AI 하드웨어 베라루민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베라루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라루민에는 2개의 CPU, 붉은 박스 이 부분이 되겠죠. 두 개의 GPU, 붉은 박스 부분이 GPU고 한 개의 CPU, 파란 박스 요 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CPU가 되겠죠. 그 다음 그 램, LPDDR 램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슬롯은 앞뒤로 16개씩 2개. 그냥 총 32개가 박혀 있답니다. 앞뒤로 박혀 있으니까 32개 맞네요. 자, 이제 베라루민의 스펙을 한번 알아보면 베라루민은 먼저 CPU 스펙을 공개를 했는데 88개의 코어, 176개의 스레드, W당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램은 1.5기가 5테라바이트 램, 대역폭은 1.2 테라바이트, 어마어마하네요. 그렇다고 램을 테라바이트 수준으로 사용한다? 그럼 이게 클러킹이 되나? 아무튼 다 되니까 하겠지? 어마어마한 거고 이게 베라루빈 GPU 엔비디아의 FP4에서 50
플리플롭인데 무리가 비싸서 못 사는? 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음? 뭐 하여튼 좋은 거. 아무튼 이렇게 생기고 컴퓨터 트레이 렉에다가 그냥 꽂는다. 이렇게 딸깍 끼워 넣는다. 한 개의 렉에 앞서 메인보드가 두 개 들어간다. 어마어마하네요. 이건 필자가 미국 CES 엔비디아 부스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 어마어마하다. 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메모리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렉 케이스에 SSD가 얼마나 들어갈까? 렉 케이스 한 대당 무려 1162TB의 SSD가 필요하다. SSD가 이만큼 필요하다는 건 어휴. 엔비디아 혼자서 1억 1520만 테라바이트의 SSD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중요하네. 앞서 언급한 외에도 또 뭔가 존나 많다. 그렇게 결국에는 반도체들이라 메모리가 조금씩 들어가게 된다. 삼성전자에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렇게 풀 패키지로 만들어서 팔게 된다. 블랙에는 넥 케이스당 한 개가 57억 정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80억, 10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걸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만 개 단위로 구매를 해야 된다. 어마어마하네요. 샌디스크의 주가 가격. 이야, 엄청 올랐죠. 이게 저스틴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아무튼 뭐 이 블랙엘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SSD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SSD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우리가 아는 그 뻘건 USB를 만드는 회사인 샌디스크마저도 매출이 64% 급등해 지금 값이 말도 안 되게 폭등했습니다. 맨날 샌디스크 배틀크루저라고 놀리기만 했는데 주식 가격이 마이크론보다 더 오르네요. 샌디스크에 투자하신 분이시라면 미실현 수익 빨간불 들어온 거 보고 세상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일단 D램 관련된 주식들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오래 많이 오를 것 같네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또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이거 좀 의미심장한 말 써주셨네. 그래. 이거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파워와 케이스뿐 아닌가요? 그나마 다행인 게 케이스는 렉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컴퓨터는 오늘이 제일 쌉니다. 내일은 더 비쌀 거고, 그리고 더 비싸질 거예요. 카메라 메모리 CF 타입 B를 구입했더니 메모리 가격이 상승 어쩌고 저쩌고 취소한 업체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살지 말지 다른 업체 주문해 보니까는 보내주던데 어휴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와이파이께서 향후 3, 4년간 거지들이 컴퓨터 사기 힘들 거라고 지금 사자고 와이파이님께서 와이프님께서 3, 4년간 거지들 컴퓨터 사기 힘들 거라고 지금이라도 맥북 프로 사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컴퓨터 부품값이 많이 오르긴 진짜 한 모양이네요, 그죠? 그래, 많이 오르긴 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아닌가. 그렇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타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한적일까요? 어, 제 생각은요, 일단은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물론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호- 뭐야, 이슈는 아니죠. 전쟁이라는 거는. 근데 이란 석유는 거의 저희가 의존하지 않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크게 엮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도 의외로 일본이 아마 석유를 이란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베네수엘라, 이란 석유 다 끊어져서 아마 짜증이 날 거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란 석유를 수입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유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죠. 이게 이란에서는 수입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중동에서 대부분 석유를 수입을 하는데 이란의 앞바다 호르무즈 해역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동의 석유를 수입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전쟁으로 인해서 봉쇄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역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 그 러우 전쟁 때 여파를 살펴보면 러우 전쟁은 규모로는 크죠. 근데도 우리나라한테 그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베네수엘라 쪽도 짧은 시간에 그 공습이 끝나가지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근데 다만 방산 쪽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방산. 그래서 방산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 예,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다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이 공습할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위협적으로만 이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실제적으로 공습이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 이란의 군사력도 사실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미국은 또 아픔이 있죠. 중동 지방에 가가지고 큰 재미를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베트남전 이후로 해서 미국이 군사작전을 실시해가지고 뭔가 소득을 가지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상군 투입은 분명히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이란은 주변의 미군 기지 유전 공격할 거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를 진행할 테고, 그래서 만약에 관건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막냐, 이게 봉쇄하냐 아니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제 공격을 진행하게 되면 그 이란 핵시설 공격하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방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죠. 그래서 저는 볼 때는 단기로는 공격을 했다고 해서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전쟁이 길어진다고 하면 원유 수급에 분명히 차질이 생길 테고 이란도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작할 테고 그러면은 글로벌 경제가 아무래도 휘청휘청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하는 게 이런 국제 정세 같은 것도 또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는 대응이 안 돼요. 그냥 우리나라 주식만 보고는 대응 안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어,
금융시장이 많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혼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 이슈가 우리나라 증시에. 자, 주식시장 스펙타클하네요. 시뻘겋다가 또 파란불, 팔았다가 또 시뻘간불. 아,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빨간맛 사탕님. 쉽지 않습니다. 아, 너의 마음속으로님. 비자금으로 주식 투자해서 드디어 수익 1억 1천만 원 돌파. 축하드립니다. 아, 요즘에 진짜 이렇게 돈 버신 분들이 꽤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벌어셨길래? 어,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난생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5천만 원 정도 투자했고, 야, 소소하게 5천만 원이래. 와, 이게 부자시구만. 기본 시드가 많으셔. 처음엔 2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네. 그 다음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많이 했죠. 그 후 마침 1억짜리 예금 만기가 돌아와서 주식에 몰빵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넣고 보니 주식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추가로 2억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이 2억 6천으로 늘리신 거죠. 자, 총 투자 금액이 2억 6천. 종목은 코덱스 200, 90%, 하이닉스 10%. 코덱스 200에서 수익이 45%, 하이닉스에서 수익이 70%였는데 3일 전에 85만 원일 때 조금 더 사서 48%. 현재 수익은 1억 1천만 원 조금 넘었네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2억 6천을 투자해서 그 중에서 수익이 1억 1천만 원. 겨우 한 달 전에 수익이 1,300만 원 떨어졌었는데 제가 지금 1,000만 원 더 내려가면 전량 매도하려고 그때 당시 1,000만 원 더 내려가면 전량 매도하려고 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비자금이 비자금 8억이었는데 이젠 9억이 됐습니다. 곧 10억이 다가오네요. 아, 부럽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안 돼서 직원 월급 주고 나면 수익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었는데 주식이 그 빈자리를 메꿔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가슴 아프다.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수익 힘드셨어요. 진짜 힘든 시절을 한 2, 3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딱 느껴지네. 그동안 사업이 안 돼서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자, 그 전에 1년에 1억 아니면 적어도 5천 정도 사업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매년 예금을 들었었는데, 경영대 출신이라 주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은 있었지만, 뭐 대학 때 열심히 학생운동 했기에 자본소득도 거의 없이, 자본소득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리고 주식 같은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내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저는 화투도 안 치고 돈 걸고 하는 도박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조금 변하고 있네요. 더군다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키우다 보니 아이가 평생 먹을 만큼의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부지런히 돈을 버시긴 하셔야 되겠네요. 아무튼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요. 아무튼 꼭 성토하셔가지고 아드님 또 잘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동안 진짜 투자를 안 하신 분들도 새롭게 시장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되세요. 내가 처음에 이게 5천만 원, 저기 뭐 5천만 원 막 1억 이렇게 투자하신다 그러길래 어디 진짜 돈 많은 그런 분이신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구나. 네. 진짜 발달 장애 아드님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많이 좀 힘드시겠습니다, 진짜.
저 리스펙합니다. 진짜 직원들 급여 챙겨주고 어떻게든 좀 돈 남겨가지고 또 투자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돈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배추벌레님께서 대한민국 모두 부자 가즈아 모두가 풍족하면서 사는 환경 저 도와지지 않을까요? 화낼 일도 줄어들고 서로 배려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 진사본능님께서는 미장 고배당 ETF도 한번 보세요. 배당 10% 넘는 것들도 많습니다. 모거스탠리 ETF는 매달 배당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자, 국내에도 매달 배당 주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다들 그 하기 나름이에요. 꼭대기에서 파시길 꼭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굿럭 응원의 글 많이 주시네요.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라서 누가 투자해도 수익 나는 때입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수익은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 수익이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팔아야 내 돈입니다. 이분 말씀이 정답이네요, 진짜. 팔아야 돈입니다. 팔아야 내 돈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지금은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진정한 실력은 하락장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저도 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부동산을 추월했다. 라는 기사 내용을 좀 같이 공유를 해주셨네요. 잠시만. 오, 벌써 26분이나 지났어. 자, 주식이 부동산을 추월했답니다. 향후 1년간 집값 오를 것. 48%?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여론조사가 향후 집값 1년간 오를 것 48%가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 부동산 조치 잘못됐다 40%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자, 아무튼 그 기사 내용 중에 좀 눈여겨볼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은 주식 1위, 부동산이 2위. 이렇게 답변이 왔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트렌드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동산에 대한 환타지도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역세권이다, 뭐 수세권이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조금씩 이제 사라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주식 투자 하셔야 돼요. 그래, 이게 맞아요. 지금 그 뭐지? 상암, 상암, 상암 도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비중이 70%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높아도. 그죠? 높아도 너무 높다. 그 댓글에 욕은 조금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자, 국제 금감은 올랐는데 우리나라 금추종 주식은 하락이네요. 그게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국제 금값이랑 우리나라 금추종 주식이랑은. 네. 자, 타이밍 좋게 사서 수익 잘 보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노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아, 그게 국제 시세 금값이랑 우리나라 금값이랑 똑같은 어떤 시세 그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움직이진 않아요. 타임라인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국제 시세는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요. 그냥 그 나라에서 또 필요한 그런 금의 수요가 있고 거기에서 또 시세의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항상. 그래서 똑같이 갈 수는 없다.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큰 흐름에서는 똑같이 가죠. 큰 흐름에서는 똑같이 가고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원씩 모으면 1년 안에 살 수 있는 주식?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하루에 1원이면 1년 안에 살 수 있는 주식이 뭐예요? 안 써주셨네? 뭐라고? 궁금한데? 제가 인버스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이 오르는군요. 아, 이것도. 그래요. 인버스 매수하면 주식이 오릅니다. 해치 차원에서 전체 매입 비중의 1에서 5% 사이만 매수했는데 10번 매수하면 거의 5% 손실. 즉 주식시장은 5% 이상 상승. 그래서 12월부터는 해치 모고 때려치고 저는 그냥 지금 주식 보유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며칠 전 주식 시장이 골골대길래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인버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도 인버스를 매수하니 떨어지다가 다시 오름. 오늘 분위기도 하락장에서 줍줍하려고 대기하는데 역시나 잠깐 떨어지길래 후다닥 코스트 레버러지 30주 담음. 그리고 얼마 더 떨어지려나 하는 찰나에 갑자기 오르기 시작함. 아, 매수 타임 놓침. 잠깐 사이에 오르는 것 보고 멍 때림. 어제 그래도 매수 타임 잡게 인버스 매도하려는 글이 많았는데 진짜로 인버스 매도할까요? 인버스 아니면 추매할까요? 요즘 주식 오르는 재미도 있지만 인버스 떨어지는 거 구경하는 것도 재미납니다. 아, 저는 좀 악동 마인드네, 악동 마인드. 아,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좀 배울 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자기 주식의 일정 부분들을 인버스를 편입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좀 빠질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면 인버스를 뭐 이거 봐. 오빠는 힘들다님께서는 아까 얼마씩 담으신다 그랬지? 좀 빠진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씩 담으신다. 퍼센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아, 전체 매입 금액에서 1에서 5%만 담는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매수하면 그중에서 뭐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1에서 5%, 5%만 50만 원까지 이렇게 담으시는 거죠. 인버스를 기계적으로. 그럼 해칭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 인버스가 좋은 점이 뭐냐면 시장이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어찌할 바를 보통 모르십니다. 그러다가 인버스를 대량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오르면 이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 시장이 오르면 인버스가 손해가 나잖아요. 그 또 인버스를 다 팔아버립니다. 근데 다시 또 빠져요. 그러면은 내가 타이밍을 못 잡아서 손해본 금액하고 또 인버스를 통해서 손해보는 금액이 두 개가 곱해기로 이거 더블로 또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좀 빠지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인버스를 저도 기계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편인데 하락할 때 인버스라든가 채권을 매입합니다. 국채를 매입하든가 그래요. 기계적으로 매도한 수량만큼 저는 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그 삼성전자를 뭐 절반을 매도했어. 그 절반 매도한 금액을 인버스를 들어가든가 아니면 채권을 매입합니다. 좀 시장이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분할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시장을 방어할 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건 전략 차원이죠. 예,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막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시장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불안해.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 그럼 이거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다 팔고 SK 하이닉스를 다 팔고 그 인버스 2X로 한번 들어가 봐. 야수의 심장으로 그거 위험합니다. 자, 다만 이렇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난 1,0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시장이 좀 빠질 듯해. 불안해. 그러면은 내가 그 전체 매입한 1,000만 원 중에 약 10%는, 뭐, 5% 정도, 한 50만 원 정도를 인버스를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유 비중은 그대로 두고, 5%에 50만 원 정도를. 그러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100% 주식이라고 하면 수익난 종목을 좀 팔고, 5% 정도 팔고, 전체 투자금의 5%니까 50만 원 정도 팔고, 그 다음 그걸 인버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장이 좀 불안하다, 너무 올라가지고 불안하다 하면 고점에서,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인버스 ETF를 분할로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투자 자산은 그대로 다시 홀딩하고, 그러면은 투자할 때 훨씬 더 여유가 생겨요. 자신감도 생기고 밤에 편하게 잠도 잘 수 있고. 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뭐지? 오빠는 힘들다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아주 전략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글을 써주셨네요. 어, 코스피 5천 돌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훈이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괜히 자식들에게 패배자 아빠가 된 것 같아서 미안함이 자꾸 드네요. 왜 그런 말씀하실까? 내용 마저 보겠습니다. 투자할 줄도, 그리고 투자 여력도 몇 년째 묻어둔 종목들도 아직 마이너스 30% 손실입니다. 에휴. 자, 진즉에 손절하고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샀어야 하는데, 사지 못하고 나니 후회도 되고, 여기저기 금이 좋다, 또 은이 좋다, 뭐 90만 닉스다, 20만 전자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진짜 저는요, 바보처럼 제 자리에 또 못 있고, 종목이 뒷걸음질 치고 있네요. 이거 어떡해. 나라도 잘 되고, 그 다음 시장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저만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위축이 되고 합니다. 그러시지 마세요. 위축이 돼요. 자, 얘들아, 아니, 얘들아 아니야. 아들아, 딸아, 비록 재산을 불려주는 재주는 없다만, 아직 한 번도 월급 밀린 적 없고, 무사고로 공장 잘 돌리고 있다. 사업하시나 보다. 자, 투자할 자산은 없는 건 생활비 안에 안 아끼고 탕진 안 하는 엄마 때. 엄마 때 아니다? 뭐야? 어머니,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 이 얘기시구나. 밥 잘 먹고 추위에 보일러 잘 돌릴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 행복해야지. 주식시장 뭣도 모르고 돈 집어넣고 손실도 복구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강제로 묵힌 아빠 어디 가도 말도 못한다 야. 요즘 같은 때 손실 기록하고 있는 증인이 접니다. 아, 나라가 더 잘 돼서 돈보다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게, 그런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아들, 딸들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빌어먹을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계시구나. 아이고야, 어떡하냐. 근데 진짜 또 여기서 열받는 게 또 생기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우량주를 사가지고 존버하면 승리한다? 여기 있잖아요. 존버해가지고 망하신 분. 꾸니꾸님께서도 존버하신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13년간 들고 계신다고. 13년간 들고 계신데 아직도 손해라고. 그런 분도 계세요. 제발입니다, 진짜. 그 어디 가서 주식은 존버야. 존버만이 살 길이야. 존버가 가장 베스트 전략이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을 하지 마세요. 별똥왕자님께서도 어이쿠 작년에 네이버, 아난티, 카카오페이 등 눈물 날 정도로 손절 경험을 많이 한 터라 남일 같지가 않네요. 그래요. 손절이 아픈들, 진짜 작년에 손절 아픈 겪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 쇼츠에도 되게 아니 그 제가 그 뭐지 그 영상에도 그 그런 존버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올려드렸는데 뭐 사실 손절을 하고 새로운 종목 갈아타는 게 맞아요. 소액이라도 분할 매수하시고 꼭 분할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좋아. 주식을 내가 사고 싶어. 정확한 정보라고 내가 들었어 이미. 자, 9월 아빠님께서 SK 하이닉스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선반영된 거지요. 아, 선반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주신 거 마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뭐야 이 손절을 하더라도 분할로 하고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로 매수를 해가지고 최대한 내가 원하는 가격 또는 원치 않더라도 최소한 시세를 따라갈 수 있게끔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그 뭐야 뭐 선택과 집중 해가지고 한 종목에 몰빵 또 서너 종목에 몰빵해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이다. 최고로 가장 적합한 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종목은 5종목 이내로 해야 된다. 그런 개소리를 시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금융투자 쪽, 그러니까 금융공간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포트폴리오는 20개 내입니다. 20종목. 20종목 내로 구성을 할 때 어떤 종목이 갑자기 상장 폐지를 되던가 거래 정지가 되던가 악재로 하한가를 맞더라도 나머지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종목의 개수는 20개라고 이미 논문을 통해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5-6종목 개인 투자자들은 그 종목가 딱 관리하기 좋다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 옹이 정말 글로벌 세계의 투자 구루신데 그분이 뭐 하루라도 아니 단 1초라도 아니지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오랫동안 가지고 갈 주식이 아니라면 단 1초라도 갖고 있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냥 그분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우량주라는 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량주는 어떤 종목이 우량주인지. 자, 어떤 종목이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량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또는 방산 관련해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의약품 쪽에서는 뭐 셀트리온? 뭐 그다음 미래에셋? 페노션? 현대건설? 현대차? 아닙니다. 우량주는 뭐예요? 우량주는요,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입니다. 그게 아주 이슈, 뭐 매출도 얼마 안 나오고 저 바닥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10%, 10%, 2%, 단 1%라도 수익을 주는 종목이 나에겐 최고의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마인드를 좀 바꾸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고 수익을 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실어서 불타기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방법이 바른 거지. 야, 요즘에 그 저기 핫한 종목들 많이 있잖아. 요즘에 AI 종목이 되게 잘 나간대. 그래? 그럼 나 그 AI 종목 한번 사볼까? 야, 그 AI 종목 실적은 어때? 뭐 실적도 좋아. 근데 매수했어. 근데 안 움직여. 오히려 빠져. 그럼 그 종목은 나한테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테마나 이슈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종목이 그 테마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 움직이는 증거가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시세입니다.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저께도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화장품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그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좋아한다고,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시황 설명을 드리면서, 최근 그 보면 ETF 시장에서도 그 화장품 관련된 ETF가 시세가 괜찮더라. 그죠? 그 시세도 잘 나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어떤가 한번 볼게요. 그게 연속해서 시세는 나지 않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매수 상위에도 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 잠시만요. 이겁니다. 솔.
화면 보이시죠? 이겁니다. 솔 화장품 ETF라고 신한에서 만든 ETF입니다. 솔 화장품 탑10 3 ETF, 탑10 3 플러스라고. 자,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아, 왜 업종 차트를 안 보고 ETF를 보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업종 차트의 그 업종이 우리가 아는 그 업종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업종 차트 보는 것보다 차라리 업종 ETF를 보는 게 훨씬 더 시세를 따라가는 데 좋아요. 분석하는 데도 훨씬 좋고. 자, 보겠습니다. 얘 지금 코스피 코스닥 대비 시세 흐름 어떨 것 같아요? 딱 그냥 차트만 봐도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시장이 올라갈 때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얘기는 강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화장품 업종이 나한테는 가장 우량주예요. 우량 업종이에요. 그 업종 중에서도 봐봐. 코스메카 코리아야. 시세 기가 막히게 좋죠. 얘는 나한테 우량주야. 얘는 내가 빠지면 좀 사고 싶어. 왜냐? 시세가 그동안 잘 났으니까. 앞으로 더 잘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죠? 하지만 큰 흐름이라는 화장품 업종의 흐름이 좋으니까 얘네들의 흐름은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에 비해서 얘네들이 강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화장품주가 시장을 리드해 가는 건 맞잖아요. 앞서가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시세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 코스맥스. 아까 걔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견조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죠. 그죠? 달바 글로벌. 얘도 이평선 대부분 다 돌파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한국콜마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실리콘2. 얘도 강하게 상승 흐름 유지되고 있고 오늘 조정 흐름 나왔네요. 얘도 강하네?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을 눈여겨보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저한테는 우량주예요. 저 바닥권에 있어가지고 물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바로 우량주다. 그리고 저는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와서.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좋은 종목이라는 건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다. 우량주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나 이런 시세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매업이라든가 유통업종, 그 다음 건설 기계 업종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업종 분류가 큰 의미가 없다. 차라리 ETF의 어떤 업종별 분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세를 파악하는 게 좀 더 좋겠다. 그리고 그 업종들도 잘 나가는 업종들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검색만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 네이버 들어가도 바로 알 수 있고요. 어떤 업종, 어떤 ETF가 잘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좀 접근하는 방식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추세 추종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우량주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물론 저는 그것도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을 말씀드리냐면, 자, 아무리 트렌드가 좋고 시세가 잘 나오는 종목이 있더라도 문제는 뭐냐? 갑자기 빠질 수가 있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시세가 쭉 내려갈 수 있어.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보유하고 있는데도 되게 부담스럽죠.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펀드멘탈입니다. 기본적으로 펀드멘탈이 튼튼한 종목들은 시세 조정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주가가 원상 회복할 수가 있겠죠. 원상 복귀가 가능하고 다시 추세를 가지고 또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뭐냐면 아까 그 업종 중에서도 정말 강한 종목, 그 강한 종목 중에서도 그 펀드멘탈을 한번 보고 펀드멘탈이 정말 좋은 종목이다 하면 그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업종 중에서 아니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야.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중에서 AI가 있죠. 그죠? 자, 예를 들면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ETF들이 있습니다. 그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 잠시만요. 이거 제가
AI 관련해가지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걸 하나 이번에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보세요. 제가 그 쇼츠를 통해서도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라는 종목입니다. 0035 TD 플러스.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차트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글로벌 휴머노이드입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글로벌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글로벌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ETF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담겨 있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자, 지금 현재 로봇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나요? 로봇 하면 딱 생각나는 종목. 우리나라 거 말고 외국 거. 외국 가면 테슬라. 자, 얼마 전에 우리 그 현대차가 피지컬 AI라는 어떤 그런 네임들을 달고 시장에서 막 시세를 막 뿜고 그랬잖아요. 그죠? 테슬라에는 뭐가 있어요? 테슬라에는 옵티머스 있잖아요. 테슬라 옵티머스 있잖아요. 이거 시장에 되게 관심이 많고 어느 글로벌 투자자에게 물어봐도 AI, 그러니까 피지컬 AI 관련해 가지고 또는 로봇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테슬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하고 현대차하고 비교하면서 테슬라의 그 현대차의 시세가 좀 많이 올라갔죠. 뭐 테슬라의 시총이 얼마인데 현대는 그에 얼마도 안 된다. 시총이 비교도 할 때로 현대차가 작다. 근데 사업 모델은 현대차나 테슬라나 둘 다 비즈니스 모델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왜 안 가냐 막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자, 현대차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있으면 현대차에는 뭐가 있어요? 현대차는 뭐가 있나요? 로봇 하면 아틀라스. 아틀라스가 있잖아요. 그죠? 아틀라스 누가 만들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사가 만들잖아요. 그죠? 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런 것들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 정말 우량주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글로벌 메이커 3위에 해당하고요. 자동차 메이커 3위. 훌륭하죠. 현대차 글로벌 메이커 3위입니다. 2022년 처음으로 글로벌 메이커 3위에 오른 뒤 2004년 토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3위를 수성을 했어요. 3년 연속 글로벌 탑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놀랍지 않나요? 이런 게 우량주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바닥을 빌빌기다가 펀드멘탈은 탄탄한데 주가가 못 갔어. 그치? 그런데 피지컬 AI라는 이슈가 빡 하고 터지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급격하게 시세를 나타나게 된 거죠. 그죠? 현대차. 자, 이거는 자동차 글로벌 ETF로 보여준 거고 AI 관련된 피지컬 AI 관련된 ETF 보여준 건데 거기에 바로 뭐가 있냐면 현대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ETF에 현대차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현대차. 자, 지금 빠지고 있죠. 한 일주일 동안 조정 흐름 전개됐습니다. 자, 이거 그럼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현대차. 현대차. 조정받으면 들어가야죠. 지금 조정 구간에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저 같으면 현대차, 지금 현대차 저는 보유 중에 있는데요. 현대차 지금 수익률은 97.78%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지금 대체 시장에서 막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조금만 올라가면 100% 찍어요, 수익률. 관건은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량주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섹터 같은 거 구분 없이 우리가 뭘로 ETF로 보는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ETF에서 저는 뭘 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액티브를 본다고 그랬어요. 휴머노이드 액티브야.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현대차. 현대차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현대차는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는 업종이 무슨 업종이에요? 운송 장비 업종입니다. 운송 장비 업종이 로봇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송 장비 업종에 대한 흐름을 보고, 야, 요즘에 운송 장비 업종이 잘 나가. 야,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데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현대차를. 우리는 현대차를 로봇을 만드는 기업, 또는 모빌리티, 운송 장비,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로봇과 그 다음에 뭐에 AI가 접목된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현대차를 업종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ETF 쪽에서의 편입된 E 플러스 ETF, 이 휴머노이드에 편입된 현대차가 더 훨씬 더 돋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현대차 차기 부담스럽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록 펀드멘탈 훌륭하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좀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죠? 현대차는 근데 갖고는 싶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편입하면 됩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여기엔 현대차도 있고 뭐가 있어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로봇 하면 뭐가 있어요? 테슬라. 테슬라의 비중이 16%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 있죠? 요즘에 또 인기도 꽤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세 좋죠? 이런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2% 들어가 있습니다. 로보티즈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 들어가 있어요. SPG 시세 좋죠? 근데 현대모비스 조정받고 있고요. SL 조정받고 있죠? 그다음 HL만도 이것도 조정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 시세는 크게 재미는 없어요. 하이젤 NM 좋죠? 사면 좋죠?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편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종을 보면서도 펀드멘탈 탄탄한 기업들 바로 선순위로 테슬라라든가 삼성, 현대차 볼 수 있고, 그죠? SL도 보고, SPG도 보고, 얘네들 실적 다 좋아요. 펀드멘탈 가지고 있는 중에서 이제 시세만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시세만. 아시겠죠? 오, 여기 우량주들 다 모여있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지금 시장의 포커스가 현대차,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피지컬 AI 쪽인 현대차로 좀 옮겨온 건 사실이잖아요. 뭐 그전에는 방산 쪽이 좀 강했고, 그전에는 이제 조선업종이 상당히 강했죠. 근데 지금은 피지컬 AI 쪽으로 약간 그 이슈의 어떤 쉬프트, 모멘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럼 나는 AI는 잘 모르겠고, 난 현대차는 알아. 근데 현대차가 네가 말한 것처럼 모빌리티에서 좀 뭔가 성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류 쪽에서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현대차 그룹주. 어, 제가 이거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상품을 보여드릴게요. ETF는 투자 상품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이거예요.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 타이거, 이거, 펀드멘탈 플러스인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름이 바뀌었구나. 현대차 그룹 플러스래요. 원래 펀드멘탈 플러스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현대차 그룹 플러스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걸 보고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아예. 그
현대차에 관련된 주요 그룹사들이 있죠. 그 그룹사들을 총 망라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차 그룹 플러스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대차에서 가장 또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들이죠.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그 다음 현대글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그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포함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나? 일단은 얘네들 한번 종목들을 상품 코드 요거 종목 코드 한번 따고 들어가 볼게요. 현대차 그룹 플러스입니다. 자, 일단은 쭉 보면 코스피, 코스닥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업종 차트를 보실 때 뭘 먼저 봐야 돼요. 이거를 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이 주요 지수가 있죠. 얘네들보다 강한지 약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강하다면 시장을 주도하는 거죠.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자, 코스피 200 차트입니다. 코스피 200이에요. 자, 그 다음 코덱스 200, KRX 300 보도록 하겠습니다. KRX 300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스피 코스닥에서 주요한 종목들만 모아놓은 게 KRX 300입니다. 300 종목만 모아놓은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다 모아서. 자, 그 다음 코스닥 150입니다. 최근 들어갖고 많이 올랐죠. 그죠?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한번 강하게 오르고 최근에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럼 현재는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아닙니다. 그죠? 그죠? 전에는 좀 주도를 했을 거야. 이걸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자체는요. 그래? 그럼 똑같이 현대차 그룹인데 현대차 그룹주가 얘는 글로벌 펀더멘탈 얘는 지금 글로벌 휴머노이드 종목은 조금 더 좋죠? 크게 빠지진 않았잖아, 그치? 그러면 현대차가 로봇 섹터에서는 강세를 현대차 그룹주는 약하지만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로봇 섹터와 관련된 걸로 묶여 있는 종목들은 좀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구나. 자,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가 좀 더 강하구나. 그쪽으로 좀 편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그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그래 이거 플러스 글로벌로 들어가면 되겠다. 휴머노이드 글로벌로 들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업종을 우리 가지고 좀 비교하는데 좋다고 했어요. 화장품. 화장품은 좀 더 강하죠. 근데 이평선들은 좀 위쪽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시세가 시작되기 시작한 그런 부분들이다. 얘는 이평선을 밑에다 깔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업종을 좀 비교해서 들어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펀드메탈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그 들어간 종목 중에 저희 보유 종목입니다. 이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라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의 수익률은 현재 죄송합니다. 이게 편입한 지는 좀 됐어요. 수익률이 72% 나왔습니다. 이게 편입은 언제 했냐면 잠시만요. 이거 나 지금 확인이 안 된다. 제가 그 엑셀을 띄워야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그럼 보기로 하고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또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뭘까요? 무슨 업종이 또 무슨 섹터가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까? 바이오죠. 바이오가 관심 갖고 있지 않나요? 요즘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주춤주춤 되긴 하지만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특히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꼬여가지고요.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기서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얘네들은 뭐냐면 인체 이식용 뼈, 피부, 이식제를 개발하고 제품을 상용화하는
이런 회사가 바로 한스 바이오메드다. 그리고 그걸 3D 프린터로 만들어내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인체 조직 수요 증가에 따라서 생산 능력 확대와 거기에 따른 매출 증가,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것도 지금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냐? 아니죠. 지금 급등했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와 관련된 ETF 혹시 있지 않을까? 있죠. 솔 의료기기 소부장 FN 이라고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뭐가 있냐?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 좋은 알짜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한스바이오메드, RNC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좀 시세가 오늘 급등 나온 거고요. 그다음 원택도 있고 덴티움도 있고요. 클래시스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시세 보세요 지금. 파마리서치 지금 빠졌죠. 클래시스 보세요. 괜찮죠. 휴젤 괜찮죠. LNC바이오 요즘에 LNC바이오 같은 경우는 단기 종목 하시는 분들 많이 따라 붙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럼 메디톡스 훌륭한 기업이죠. 메디톡스 실적도 좋고요.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근데 이평선 위에 막혀 있네요. 그죠? 아무튼 좋아요. 최근의 흐름들 보면 이건 뭐지? 대웅제약은 워낙 무겁게 움직이는 좋은 종목이니까 원택, 덴티움 이런 식으로 종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ETF 쪽의 업종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도 있어요. 훌륭하죠. 제가 이거 뭐 물론 그 오늘 들어간 한스바이오메드가 상한가 가지고 이 종목을 제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도 띄워놓은 거긴 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등락 나오는 종목,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 중에서 그럼 얘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상담 진행하면서 제일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량주가 무엇이냐, 응?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이 우량주냐. 우량주라는 건 시세를 나에게 주고 그래서 수익이 되는 종목이 우량주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우량주를 어떻게 하면 손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나 이런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강 흐름은 이해하시겠죠? 처음에 두서없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오늘 한스바이오메드라는 제가 가진 종목이 급등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 말고 또 다른 어떤 종목들이 또 시세를 주고 있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편입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스바이오메드가 포함된 ETF 종목들을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의료기기 소부장 ETF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얘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기기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1등까지는 아니면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물론 대표 종목으로는 파마리서치라든가 클래시스가 좀 1등 기업이긴 하죠. 그러니까 휴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사이즈도 크고 안정적인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이런 기업들 외에도 시세를 이렇게 크게 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건 뭐냐?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거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종목을 편입하고 있냐? 편입하고 있지요. 있지요.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제, RNC바이오 이런 좋은 종목들 물론 일부는 또 편출해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들 종목 중에서 내가 편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네 이 업종이 좀 강한 건 사실이잖아, 그치? 그럼 어떤 종목으로 들어갈 거냐? 펀드멘탈이 강한 파마 리서치 많이 빠졌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펀드멘탈이 강한 기업은 빠지더라도 다시 주가는 원래대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저는 파마 리서치 많이 빠졌네 오늘? 오늘 몇 프로 빠졌지? 11%나 빠졌네. 그럼 이거 들어가죠 저는. 단기라도 분명히 먹고 나올 거 있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마 리서치. 그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리서치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우리 투자자분들이랑 해보죠.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파마 리서치, AI 모드 찾아보면 되죠.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얘가 싹 한번 정리를 해주겠죠? 파마 리서치, 제약 의학 기술 기반으로 한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연이어 추출한 재생 물질인 PDRN과 PN을 활용해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등등등등등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슈는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그죠? 그죠? 그다음 화장품 쪽의 라인업도 가지고 있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다 분석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죠. 그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바로 뭐냐면 파마 리서치의 최고의 어떤 효자, 그 파마 리서치의 가장 뭐랄까 어, 수익을 만들고 있는 캐시카우 리쥬란이죠. 그 다음 콘쥬란. 일단 리쥬란이 가장 파워풀하죠.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죠? 그 리쥬란의 매출 꺾일 것인지 안 꺾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면 됩니다. 근데 리쥬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좋아요. 응? 그리고 B2B 시장에 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쪽 판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금 파마 리서치의 하락은요, 저럴 때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 파마 리서치는 편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관심 종목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클래시스. 클래시스는 어떨까요? 클래시스는 좀 오늘 빠지긴 했네요. 그죠? 클래시스에 대해서 난 클래시스 참 몰라. 모르면 찾아보면 되죠. 클래시스 뭐니? 고강도 직접 초음파 기술로 피부 리프팅 해주는 거예요. 리프팅. 리프팅, 아씨, 너무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리프팅? 리프팅이 뭐야? 리프팅의 대중화, 이 쉬링크 시리즈, 이게 대중화했대요. 그럼 찾아보면 되는 거야. 이미지로 보면 되지. 뉴스로 보면 되지. 국내 리프팅 시장 석권, 북미 시장, 뭐 이런 내용들 나오네요. 이미지로 보는 걸 좋아합니다. 하면 다 알아요, 이제.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 얼굴에 대고 문대는 거. 그래, 문대면 피부 리프팅 되는 거 막. 피부 탄력 생기고. 이런 거구나. 피부팅, 이런 거, 이런 거. 뷰티. 그래, 그래. 뷰티는 또 우리나라가 죽이지 않아? 그지? K뷰티 아니요, K뷰티. 슈링크 파헤치기.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은 피부 미용이야. 효과 없는 슈링크. 제발 그만하세요. 그렇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있다고 믿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판매도 하겠지? 그건 모르겠고, 내가 써보진 않았으니까. 아무튼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건 맞아. 왜냐? 우리가 주식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인대회라고 얘기했죠. 관심 있는 거 맞아. 그래, 근데 이거 좀 빠졌네? 그래도 아까 그 클래시스가 이 파마 리서치보다는 더 시세가 나. 왜냐, 크게 안 빠졌으니까. 그래, 그럼 얘한테 1점 추가. 그럼 클래시스를 한번 접근해 볼까?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저희 편입 종목입니다. 얘가 몇 달 전에 편입한 것 같아요. 23.13% 지금 수익이 나왔고요. 바닥 구간에서 저희는 매수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피부 리프팅 관련해가지고 안티에이징 이슈를 해가지고 좀 더 뭐랄까 대중들에게 많이 좀 친숙하게 요즘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시스를 저는 편입을 했고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이건 뷰티인데? K뷰티 아니야? 그럼 K뷰티에서도 ETF가 있지 않을까? 다 보는 거지.
K뷰티 ETF. 이 뭐 있네. 아문디 뭐 K뷰티 ETF 뭐 있어. 그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 뷰티. 잠깐만요. 내비 KBT ETF 대표적인 게 있다. 소울 화장품 탑3라고 있어요. 저는 이 소울 신한께 잘 만들었더라고요. 소울 화장품 보자. 소울 화장품. 소울이 신한에서 만든 ETF 이름이에요. 소울. 화장품 탑3면 딱 3개 아니야? 3개? 탑3? 근데 3개 아닙니다. 탑3에다가 플러스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자고요. 화장품 탑3 ETF. 자, 이거는 편입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화장품 주로는 탑3 요 쏠게 좀 괜찮더라고 구성이. 전 다른 거 보고 있습니다. K뷰티라고 따로 있어요. 보는 게. K뷰티라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볼까요? 아니다 그냥 이거 보자. 그냥 K뷰티 이거 솔 것도 괜찮으니까 솔 봐요. 솔 같은 경우 구성 보면은 여기 실리콘2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넘어가? 솔 화장품 탑10 3.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거 봤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봤구나. K뷰티. 다른 거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뷰티? 잠시만요. 그게 내가 K뷰티 우리 투자자님들 또 소개를 시켜주려고 준비한 게 있었는데, 솔 K뷰티 말고, 하나로 K뷰티? 아닌데. 타이거 화장품. 타이거 화장품을 한번 볼게요. 화장품 업종을 한번 볼게요. 타이거 화장품. 이것도 뷰티 관련된 건데, 이 코드로 찾아야지 좀 빨리 찾아져요. 타이거 화장품 딱 보니까, 타이거 화장품이야? 그 다음에 K뷰티를 한번 볼게. 아니지. 화장품 탑3 플러스를 한번 볼게. 화장품 탑3가 좀 더 좋네. 얘네들이 제품 구성이 좋아. 얘네들이 맛집이네. 얘네들이 뷔페 맛집이야. 소울 화장품이. 소울 화장품이 좋긴 좋아. 타이거 화장품은 조금 약해. 자, 이 보니까는 여기도 구성비가 보니까 실리콘2가 넘버원이네. 실리콘2. 그 다음에 APR. 파마 리서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탑3로 보고 있는 거는 실리콘2, APR, 파마 리서치 세 개를 탑으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분들이나 성과들을 보면 역시 실리콘2하고 APR하고 파마 리서치가 탑이긴 해. 응? 얘네들이 비중이 제일 크긴 해. 그럼 얘네들 셋 중에서 압축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세 종목을 다 들어가면 됩니다. 실리콘2, APR, 파마 리서치를 화장품 업종 하나 보고 다 들어가면 됩니다. 세 개를 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 그럼 차트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업종 차트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업종 차트 따라갈 거예요. 화장품 탑3 이 차트를 따라서 갈 겁니다. 그럼 훨씬 더 객관적인 주가의 움직임과 업종의 움직임을 한 방에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효율적이죠. 관리하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화장품 업종이 좋다는데 화장품 업종에서 난 3개 들어갔어. 걔네들이 알아서 나에게 수익을 줄 거야. 왜냐 얘네들이 그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과 업종 내의 종목이니까. 이런 접근 방식이 바로 뭐다? 우리가 흔히들 종목 접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종목 접근합니까? 많이 당하는 거. 탑다운?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죠. 거시경제서부터 미시까지. 그래서 개별 종목까지 보는 게 탑다운이죠. 그 다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보다가 위쪽으로 보는 거 있죠.
바닥의 개별 종을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 SK 하이닉스 공부하고 한스 바이오메드 공부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공부하고 기아도 공부하고 키움 증권도 공부를 해. 그런 다음에 공부하다가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들어가. 그 다음에 업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로벌 흐름 이런 그 경제적인 측면들을 고려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버튼업 방식이죠.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업종과 글로벌적인 어떤 경제의 흐름과 업종의 흐름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 흐름을 보고 그다음 업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업종 내에서의 종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글로벌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전 세계적인 흐름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테마가 있는지, 테마 이슈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업종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저의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들 레벨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종목 방식을 우린 미들 레벨 어프로치 방식. 근데 미들 레벨 어프로치 방식이 좀 빡세요. 종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분석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미들 레벨로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죠. 저는 이미 7년간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약 1,700개의 종목들을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저는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 종목을 접근했을 때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인지 또는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손실을 봤을 때 손실 볼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치화해 놨습니다. 종목마다. 그래서 이게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업종에 대한 분석. 제가 볼 때는 화장품도 되게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게 바로 전력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이 제가 저희 세미나를 통해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여기 같이 이제 참여해 주시는 저희 투자자 분들께서는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들으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큰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AI 관련 이슈가 가장 크잖아요. 그 누가 뭐래도 AI 관련 이슈가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만큼의 큰 어떤 변화를 줄 거라고 하는 것은 다 믿어 의심치 않을 겁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죠? 자, 그 여러분들이 알만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AI라는 거를 보편적으로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알파고입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오픈 AI입니다. 자, 알파고 오픈 AI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세돌 구단이 뭐 알파고하고 대국을 벌여가지고 한 번 이기고 나머지 싹 졌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기보를 연구를 하는데 바둑둘 때 기보 연구라는 걸 하죠. 스스로 이제 얘가 알파고는요, 누가 사람이 가르쳐주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는 게 아니고 스스로 기보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셀프 대국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그 인간의 실력으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는 만큼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알파고. AI가 이제 사람들한테 점차적으로 좀 알려지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비즈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픈 AI는 사실 이거 돈 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소스를 다 공개했죠. 그래서 오픈 AI고. 자, 근데 돈이 되는 건, 자, 여기서부터가 돈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때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CPU가 아니죠. 여기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 계시죠?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 안 계세요? 좀 계실 텐데. CPU, 중앙 처리 장치를 우리가 CPU라고 하죠. 그죠? 근데 CPU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얘도 반도체잖아요. 그죠? 그죠? CPU 같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해나요? 연산이 가능한, 계산이 가능한 반도체. 그걸 우리가 CPU라고 얘기하죠. 저장이 가능한 CPU를 우린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CPU가 필요한데 이 CPU 기능보다도 좀 더 특화된 게 바로 뭐냐면 GPU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픽, GPU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GPU를 만들어요. GPU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GPU가 필요한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스, 횡렬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특화된 게 GPU고 GPU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지포스. 지포스 그래픽 카드 아시죠? 게임들 한참 게임들 좀 나는 게임으로 방구 좀 껴봤다. 난 게임으로 옛날에 좀 날렸다 하시는 분들은 다 지포스 모르시는 분들 안 계세요. 지포스.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포스.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 GPU 그래픽 카드에서 지포스가 용산에서 좀 껌 좀 씹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 GPU,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인공지능을 해서 수요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죠? PC에서 지포스 꿰가지고 게임 연락이 돌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또 어디까지 나옵니까? 코인으로 채굴 할 때 뭐가 필요했냐면 CPU 같은 기능을 하는 게 CPU가 필요했는데 CPU보다 또 효율적으로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였어요? 그게 바로 GPU였어요. 이게 소문자로 쓰니까 되게 이상하다. 그치? GPU. 이 그래픽 카드가 그때 동이 날 정도로 지포스 카드, 그래픽 카드가 불이 나게 막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코인 시장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때 돈 많이 버는 게 바로 엔비디아예요. 그죠? 근데 이 엔비디아, 이 오픈 AI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게 바로 뭡니까? 그 다음에 챗 GPT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하고 대화도 하고 서로 뭐 물어보는 거 물어보고 검색도 해주고 이런 서비스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바로 등장한 게 바로 뭐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거대 LMM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LMM,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GPU다. GPU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더라. 그리고 얘네들을 데이터를 보관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데이터 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챗 GTP 개발하다가 그래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을 하려면 GPU가 필요해. 근데 GPU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보관하냐면 데이터 센터에 보관해가지고 거기서 연산을 한단 말이야. 슈퍼컴퓨터 돌리는 것처럼 돌리는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이때 또 다시 한번 또 붐을 타게 돼. 누가 붐을 타게 돼? 엔비디아가 칩을 직접 만들지 않잖아. 누가 만들어요? 아, 누가 만들어? 엔비디아의 칩. 얘는 설계만 해주고 만드는 데 따로 있잖아. 대만 반도체. TSMC가 얘네들이 만드는 거야. TSMC. 그래서 그게 불과 2년 전이야. 불과 2년 전. 그래서 TSMC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게 돼. 그래서 오 여기 그 테슬라 뭐 그다음 뭐 알파벳 뭐 이런 것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TSMC가 2년 전에 상당히 큰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장을 리드했다고. 글로벌 시장을 리드했어. 이때 삼성전자하고 이때 어땠어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똥을 쌌습니다. 똥을 쌌어. 아주 실적이 안 나왔어요. 왜냐? 엔비디아에서 자기네들 반도체를 만든 거를 전부 다 TSMC 쪽에 쫙 몰아줬거든. 그때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있었어. 바로 뭐냐? 지금 나오는 거. HBM4 반도체를 못 만들었어. HBM4.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우리나라가 개발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고. 근데 나중에 후발주자로 따라간 게 누구야? SK 하이닉스가 따라갔잖아. 그래서 TSMC가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그 다음 해, 그 겨울서부터 다음 해까지 SK 하이닉스가 불꽃을 뿜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죠. 삼성전자 니네는 뭐 하냐? 니네는 왜 HBM4 개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근데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세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무슨 수요 때문에? HBM4 수요 때문에. 아, 왜 그래? HBM4 때문에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앞으로도 더 갈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메모리 반도체는 근데 누가 제일 잘 만들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제일 잘 만들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합치면 몇 퍼센트예요? 70%.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만 합치면 70%면 이거 과점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HBM4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이유는 AI가 점점 더 AI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증설 이슈도 있죠. 그죠? 거기다가 또 뭐예요? 피지컬 AI가 필요해. 그럼 피지컬 AI는 그냥 기계덩이에다가 뭐 그냥 전기만 흘려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 얘네는 다 반도체 들어가야 돼. 피지컬 AI에. 그죠? 이런 피지컬 AI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거기 다 반도체 들어가야 돼. 이거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점점 좋아질 거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뭘 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전력이라고 했잖아. 근데 전력 수요가 급증할 거란 말이지. 그 전력 수요를 뭘로 채워줘야 돼요? 전력 수요를. 친환경 에너지로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치? 친환경 에너지로 채워줘야 되는데 탄소 제로 베이스로 해줘야 되는데 탄소 제로 베이스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없어. 땅덩어리도 직공만 해가지고 발전소도 세울 땅도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부과하는 게 뭐야? SMR. 소형 원자력, 소형? 또, 소형 원자력 모듈이 관심을 받게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SMR이? 원래 이 환경 규제가 심한 나라가 유럽에 있는 국가죠. 유럽의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백을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은 거의 다 아리백을 맞춰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리백을 맞춰가고 있는 단계고 근데 우리나라 맞추기 힘들고 그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야. 글로벌 빅테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좁은 지역에 에너지 밀도는 크게 해가지고 환경 피해는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친환경 연료가 뭐냐? 사실 친환경까지 인정도 안 해줬지만, 근데 지금 인정하게 되면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SMR인 거죠. 그래서 SMR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흐름들도 되게 좋은 거지. 그치? SMR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냐? 그거 일일이 다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치?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다 힘들어. 그치? 물론 나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SMR 관련된 ETF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된다고. SMR ETF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AI 원적 SMR과 인프라 수혜주의 이거 미국 AI SMR ETF 이런 거. 그리고 미국 인프라 AI 뭐 관련된 그런 ETF도 있고요. 미국 원자력 SMR ETF 코덱스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상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수요 때문에. 그럼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돼요. 거기에는 왜냐 잘 차려진 밥상이 있기 때문에 펀드멘탈이 충분하고 그리고 그 펀드멘탈뿐만 아니고 이슈몰이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만 모아놓은 거잖아.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된다. 그죠? 한번 하나 볼까? 미국 원자력 이거 SMR 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코덱스 미국 원자력 SMR입니다. 11월 25일 상장한 거예요. 작년 11월 달 상장한 거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죠? 저는 편입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거 말씀을 항상 드려요. 저도 이제 관련된 종목은 편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편입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종목들 흐름을 한번 봤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흐름을.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침체된 상황이 있죠. 이거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프가 보기가 너무 망한다, 그지? 지금 조정 국면에 있어요. 아무튼 흐름은 되게 양호하죠. XMR ETF 중에서 또 괜찮은 종목 제가 한번 미국 원자력 ETF 이것도 괜찮고 글로벌 원자력 ETF 원자력 잠시만요. SMR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보고 있어요. 있어.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SMR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SMR 이걸 보시면 좋아. 이거. 자, 이 종목입니다. 타이거 미국 AI 전력 SMR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종목도 흐름 보면 좋아요. 이게 지금 이것도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 조정 기간에 이 SMR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요거를 편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국 거까지 나는 가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국내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개발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핫하고 관심들 많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한국 원자력 SMR입니다. 지금 흐름은 조금 더 좋죠. 이게 설정된 시기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SMR 종목들이 설정된 시기가. 그만큼 이거 따끈따끈한 ETF예요. 첫 번째로 보는 게 두산에너빌리티. 네, 편입 종목이고요. 이것도 지금 딱 조정 국면에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편입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대건설 좀 빠졌죠. 현대건설 좀 빠지고 BHI, 한전기술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지금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조정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보유 중에는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나중에 좀 내려오면 저는 이거 제가 말씀드린 우량주의 기준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 현재 29%의 수익을 주고 있어서 저는 이거 나중에 불타기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조금 더 양호하네요. 흐름은 대우건설, 한전 KPS. 아 이거 변동성이 되게 큰 종목입니다. 이건 조금 바로 손이 안 가네요. 그죠? 삼성물산. 삼성물산도 좀 무거워 근데. 태웅. 얘가 아주 가볍지. 우진. 성광밴드. 아 이건 거의 뭐 깃털이지 깃털. 성광밴드 이거 깃털입니다. 쉽게 날아가는 종목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만약에 나는 단타를 치고 싶다라고 하면 성광밴드 좋아요. 이슈도 있잖아요. 그 다음 실적도 뒷받침되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얘가 지금 들어갔는데 내가 이걸 처리를 못했어. 그래서 이거 매도하기 너무 힘들어. 사실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 못하겠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플랜 B로 좀 들고 가고 싶어. 물론 저는 권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안정된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단타하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하루 이틀 더 가지고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치?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안정된 종목이 성광밴드입니다. 가벼운 종목이에요. 깃털처럼. 자, 이런 종목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몰캡으로 태웅 이런 거, 유진, 성합밴드 이것도 괜찮아요. 네, 이런 종목들. 또 SMR 종목들. 왜냐 SMR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거니까. 뭐 우리나라 걸로 들어간다면 한국전력, 한전기술, PHI, 한전기술이 조금 더 좋아요. 저는 한전기술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벌써 제가 시작한 지 1시간 42분이 됐네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지금 현재 9시, 6시 44분이니까 7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시에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자, 실전 투자 상담 7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멈춘 듯한 이 순간 cool 너와 나의 리듬에 춤을 춰 모두 잊고서 맘을 던져 우린 빛나 like a star tonight 모든 걱정 던져 let's take flight 함께하는 이 순간 it's alright 끝없이 웃어봐 우리 party all night 너의 미소가 내 맘을 태워 이 공간 속에서 너와 나 forever 음악 속에 우리 맘을 섞어 파도처럼 흘러 이 밤을 적셔 우린 빛나 like a star tonight 모든 걱정 던져 let's take flight 함께하는 이 순간 it's alright 끝없이 웃어봐 우리 party all night 손을 잡아 내게 더 가까이 우리의 이야기 계속될 거야 마일리 리듬 따라 달려 너와 함께 fly 이 밤은 끝나지 않아 이건 진짜야 우린 빛나 like a star tonight 모든 걱정 던져 let's take flight 함께하는 이 순간 it's alright 끝없이 웃어봐 우리 party all night
제주도 사랑해 너의 모든 걸 하늘과 바다 사이 꿈을 꾸며 오래된 이야기가 속삭이는 곳 제주도 너는 나의 별처럼 빛나 다른 날엔 너와 나 둘이 바람 속에 우리의 얘기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지는 순간 제주야 너와 함께라 행복해 봄바람 불어오는 고향길에 벚꽃이 흐드러져 아롱지네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리운 기억이 내 마음에 남아 우연히 그리워 내 맘의 고향 그곳이 그리워 사계절의 노래 내 맘에 울려 고향의 향수 영원히 잊지 못해 여름엔 바다에서 미역 감고 햇살 아래 웃음꽃을 피우네 가을엔 노란 강가로 가고 그리운 고향의 풍경이 그립네 우연히 그리워 내 맘의 고향 그곳이 그리워 사계절의 노래 내 맘에 울려 고향의 향수 영원히 잊지 못해 겨울은 썰매 타고 연날리고 내리는 고향 그리운 내 고향 자,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나는 잊지 않을래 자,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진짜 다들 그 물어보시는 게,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요즘들은 지금이라도 조금 들어가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안 하시던 분들이 지금 5,000피가 넘으니까 그 뻥워져?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 이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반면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이거 팔고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참, 어떻든 간에 그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그 실전 투자 상담 진행하면서 최근 일주일간의 녹화 한번 뜰게요. 눌렀나? 아유,